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오늘은 주제가 좀 많이 무서운 주제잖아요. 탈모.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성 탈모도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서 맞아요. 뭐 어쨌든 머리카락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무섭지. 그렇죠.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 막 이런 것 쪽을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머리가 빠진다, 혹은 머리가 급격히 가늘어진다, 뭐 이런 유의 모발의 문제를 느끼실 때 이제 피부과를 가시거나 혹은 뭐 모발 전문 클리닉 같은 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닥터분들은 이제 먹는 거 자체가 탈모의 예방 혹은 관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딱 대놓고 말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라는 것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 개인의 영양 상태가, 단백질 영양 상태가 꽤 우수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표예요. 머리 끝이 갈라져 있냐, 머리가 제대로 올바른 속도로 길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말초까지 가는 단백질 영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도 그래요. 손톱 발톱이 제 속도로 자라나지 않고 갈라지고 깨진다? 그러면 단백질 영양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것들이 결국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떠한 영양이 가는지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무슨 식품을 먹으면 뭐 잔디 인형같이 머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분명히 먹는 것과 모발 건강, 탈모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탈모 좀 증상 중에서 그러면은 모발이 엄청 가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색이 갑자기 막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탈모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의 평상시, 그러니까 평균적인 모발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는 각각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표준화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느낄 때 뭐 작년 이맘때보다 뭐 머리숱이 현저히 없어진 것 같아, 뭐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진 것 같아, 쫙쫙 잡았는데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얇아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시면 사실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영양소 섭취가 어떻게 보면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식물성이나 동물성 둘 중에 어떤 걸 섭취하는 게 그 탈모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탈모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크게 단백질 근원 재료를 둘로 나눠 본다고 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완전성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필수 아미노산도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동물성 단백질을 내가 먹었을 때 식물성 단백질 먹은 것보다 체내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체 효용성도 훨씬 높죠. 근데 다만 동물성 단백질 근원 식품은 고지방인 경우도 많고, 비타민, 미네랄 혹은 식이섬유 같은 미량 영양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로서 노리는 생체 효용성은 동물성 단백질 대비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는 근원 식품들이 많죠.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뭐 하루 3번 정도 뭐 식사를 하시든 간식을 드시든 하루 3번 정도 메인 내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면 뭐 1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시고 2번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시면 딱 좋은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 각각의 그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각각 추천하는 음식들이 또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기류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자주 드시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염소고기,
또 뭐 있나요? 오리고기 등등. 생선 쪽은 어떤 동물성 단백질 육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아. 어류, 어패류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수 있어요. 각종 생선류들, 특히 등푸른 생선에 속하는 생선들, 그리고 뭐 조개, 연체 동물에 해당하는 오징어,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제 동물성 근원 재료들이죠. 그리고 달걀도 동물성 재료에 속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는 건 대표적인 게 콩, 두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뭐 두유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 재료 해당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혹시 없으실까요? 제일 추천하는 거요. 저는 동물성 단백질 재료를 육류에서 택하실 때는 기름기 없는 부위. 이건 특정 어떤 고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단 기름기 없는 부위 그리고 그렇게 조리한 조리법. 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돼야 건강할 수 있다고. 물에 빠진 고기 예를 들면 보쌈, 수육, 삼계탕 그런 것들이 삼겹살 구이, 오겹살 구이, 뭐 치킨 이런 거보다 건강하겠죠?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어요. 식물성 중에서 어떤 게 식물성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부도 요즘은 되게 다양한 제품이 많아요. 뭐 단단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연두부, 순두부, 뭐 비지, 뭐 다양한 형태의 두부들이 많으니까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리를 사실 해서 드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아 나는 두부는 좀 뭐 취향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여러 종류의 콩으로 만든 또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 후무스 같은 병아리 콩 스프레드 종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콩을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이고, 뭐 콩이 주요한 재료가 되는 샐러드나 혹은 그 콩을 가지고 끓인 스프 같은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식물성이랑 동물성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세 끼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첫 끼는 동물성, 두 번째 끼니는 뭐 식물성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먹는 거죠? 그거 정말 개인 취향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네.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한 번은 동물성 단백질, 뭐 2번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는 뭐 보쌈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오후에 뭐 오후 간식 뭐 두유 한 팩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침에는 요즘 간단하게 아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두부 뭐 이렇게 작은 팩 나오는 거 곁들여 가지고 샐러드를 먹거나 그런 류의 식사들 좋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단백질 섭취가 결국에는 그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가요? 단백질 보충제, 무슨 요즘 탈모인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영양제. 근데 영양제도 단백질 보충제도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자연의 성상이 아닌 제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뭐 각종 뭐 비오틴 영양제 이런 것들 탈모이신 분들은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적게 먹어 문제가 아니라 과량 먹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내가 진짜 무슨 뭐 버디빌딩 대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슬업이 필요하고 막 내가 평상시 먹는 단백질보다 막 훨씬 과량의 단백질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탈모를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많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아미노산을 섞게 되고 이제 부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섞이는 것 중에 보통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크레아틴 성분이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엄청 많이 먹는 거니까 뭐 헤어는 막 쑥쑥 자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이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관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맞아요. 몸은 굉장히 근육맨인데 헤어는 없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로 밝혀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크레아틴 보충제 자체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싶어요. 이게 연구로 아직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살면서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우리가 1세대 아닐까?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 그래서 우리 위의 세대에는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 없었고
그런 거를 먹다가 한 생애를 잘 풍미하고 돌아가신 분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를 먹는 거의 우리가 첫 번째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나의 아들과 나의 손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탈모에 좋다고 뭐 맥주 효모도 한참 유행을 했었고, 뭐 비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이 왕창 들어가 있는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모바일 클리닉 가면은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 그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온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영양이 결핍돼서 탈모라는 증상까지 가려면 정말 기아가 만연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비만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온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다른 영향들, 예를 들어 자외선의 노출도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다른 영향이 나의 탈모에 좀 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케이스이지,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는 저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예를 들어서 탈모이신 분들 중에 보면 무의식 중에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왜 고3 수험생들 보면은 수학 문제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풀수록 머리 이렇게 막 꼬면서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아세요? 여자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랬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머리에 계속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두피에. 네. 그래서 여기에만 부분 탈모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에 의식적으로 손을 많이 대는, 그리고 내가 막 두피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긁는, 이제 그런 유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의식적으로 좀 개선을 하시면 사실 훨씬 좋죠. 그리고 평상시에 진짜 머리 끝까지 열 뻗치는 일이 많이 없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럼 평화로울수록.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철일수록 사실 두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모자를 너무 계속 쓰고 계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탈모에는 좋은 영향이 없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60, 70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명이,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90살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점점 건강해지면서 사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화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렇다 보니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탈모라는 게 60대, 70대도 물론 고민이 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증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수 있죠. 젊은 층 탈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탈모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염색을 한다거나 뭐 펌을 한다거나 혹은 탈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점점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잖아요. 실제로는 전 세계인의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모두의 머리 끝에서 가장 강력한 자외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아가니까요. 박사님만 아는 좀 이런 그 단백질을 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면 좀 그런 걸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메뉴가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재료에서 어떤 부위를 선택하냐,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울러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량의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먹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이걸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뭐 손바닥 하나만큼이야, 그만큼의 고기야 라고 하면, 그거를 한 끼에 홀랑 다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단백질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걸 오히려 3등분 해가지고 몇 끼 먹는 게
내가 그만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더 좋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그냥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해먹기 쉬운 게 사실 자주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거나 혹은 간단한 저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뭐 귀리, 오트죠? 오트 뭐 좋은 거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뭐 아보카도도 좋고 잘 익은 바나나도 좋고 뭐 두유나 우유 같은 거 선택하셔서 잘 갈아서 드시는 거, 그것도 저는 좀 빠르고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또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는 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임으로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머리가 빠진다라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나서 고민을 하면 사실 좀 늦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이제 고민하기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가 되게 가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잡았는데 뭔가 좀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신경을 쓰실 때 무언가 카더라에 의존해서 어떤 거를 과량으로 드시지 마시라. 오히려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머리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내가 안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눈이 막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노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든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은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E,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또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이죠. 저희가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무릎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으로는 근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가 증가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체중 자체를 줄이라고 하냐? 정말 단순한데요. 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의 몸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몸의 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릎이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체중을 지지하는 부담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체중 1kg를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은 체감상 3kg에서 5kg 정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혹은 걸어 다닐 때에도 무릎이 아프다 하신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 단순합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저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걷거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나는 통증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누구라도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저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자세는 무릎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을 대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멋지거나 예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든지 힐이 있겠죠. 그런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쿠션감이 있는 것을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 방법이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행했던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잠시 무릎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또다시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 만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결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보통 근육으로 좀 봅니다.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 자체는요, 무릎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모든 행동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과 같은 존재로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통증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두고 거기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식탁이나 책상에 의자가 있으시다면 의자를 활용하셔서 몸 뒤에다가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신 채로 씁니다.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손을 뻗는 이유는 척추 자체를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척추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어깨가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날 시간도 줄어들 시간도 없는 것이니 관절을 쓰게 됩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하셔서 관절이 아닌 근육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쪽에 많은 힘이 요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피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리를 폈는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운동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동 동작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근육이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자체를 먼저 한번 쭉 펴보십시오. 핀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좀 딱딱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랑말랑하다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자체의 근육의 신경계가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상태까지 가셨다면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 중에서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니어분들께서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배울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하셔서 좋은 효과를 먼저 나타나게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로 이제 좀 찾아와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연령층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실 시니어 분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60세부터 65세 구간의 회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근육의 신경 자체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잠들어
가늘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육의 신경 자체가 어디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신경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근육의 신경계가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평가 동작이 운동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려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단순합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건드려 주셔서 이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이 근육 자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성으로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이제 같이 만지면서 여기가 조금은 딱딱해지신 거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피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신경을 조금씩 깨우고요. 앞쪽의 신경이 깨어난 이후부터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이라고 하는 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남이래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으나 남이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저희를 맞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현재 모든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대기 인원만 조금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다면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되시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수업 타임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이 당일에 등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활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운동을 하러 오셨다면 못해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센터를 고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받지 마시고요. 못해도 3곳은 받아보세요. 3곳을 받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고 체험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요즘 진짜 구독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아,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 조회수 높게 나온 거 30만 뷰 가면 이벤트 한번 할까? 추첨해서 책 드리기? 그런 거 할까요? 좋아요. 네. 신작 영상에서 조회수 30만 되면 책 몇 명한테 드릴 건가요? 5분? 5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좋아요. 5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네. 단호박 철이잖아요. 아, 맞아요. 맛있잖아요. 단호박 너무 맛있죠. 쪄 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은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단호박이 겉에는 짙은 초록색인데 딱 가르면 아주 선명한 주황색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디에선가 강조드렸던 게 채소의 색깔이 뚜렷할수록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박이 대표적인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호박 색깔의 노랗고 주황색이고 그런 채소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나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단호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 베타카로틴을 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잘 섭취해서 내 몸이 잘 대사하고 나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가 됩니다. 주황 계열의 색깔이 네. 나는 음식들은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네. 베타카로틴 자체는 짙은 주황색 혹은 뭐 짙은 노란색 같은 컬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호박이 침침한 눈에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달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설탕을 퍼먹었을 때 단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캔디를 먹거나 아니면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건 당을 먹는 건데 단호박에 있는 당은 우선 천연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박에 있는 그 당만 추출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 아주 가득 차 있는 섬유소
영양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걸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단호박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는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박죽은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호박을 잘 쪄서 그걸 잘 갈아서 무언가와 넣고 섞어가지고 한 뭉근하게 또 끓여내고 이런 요리인데 좀 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올리고당 좀 넣으시기도 하고 설탕을 좀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당 추가 없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단호박 자체를 찌거나 혹은 단호박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드시는 게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라고 해도 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신장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고구마보다 당 지수가 높잖아요. 고구마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당 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고구마 작은 거 한 개를 먹는 거랑 큰 단호박 한 개를 먹는 건 고구마 한 개, 단호박 한 개이긴 하지만 중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느 만큼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한테 단호박을 권할 때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양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볍게 설명드릴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GI 지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 GI 지수만 가지고 모든 재료에 당에 미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은 그러면은 식사할 때 뭐 어떻게 같이 먹으면 당 부하가 좀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단호박을 정말 내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호박만 열심히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재료를 어떤 다른 거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단호박을 드실 때 신선한 잎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달걀 같은 단백질 근원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 뭐 각종 양상추 이용한 거, 양파도 같이 좀 곁들이고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한 그런 류의 그린 컬러가 나는 샐러드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싱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천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시는 음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서 사과랑 찐 단호박이랑 잘 익은 바나나랑 그런 거를 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요. 아무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고요. 그래도 달거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았는데 왜 달죠? 자연적인 천연의 단맛, 그 천연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건데요. 공장에서 나온 각종 음료들은 감미를 하죠. 인공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연당이라고 해도요. 인공당과 마찬가지로 과량을 먹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나를 살찌게 하거나 혹은 대사적으로 나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당이 농축되어 있는 것만큼의 그 양을 천연당으로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은 그 천연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단맛을 즐겁게 즐기면서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말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 섬유소, 자연에서부터 온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인공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당뇨 환자가 단호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호박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잘 쪄서 적당량 드시거나 혹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팬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드시거나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를 많이 넣은 단호박 라떼? 그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호박을 충분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간식이 되죠. 이런 여름철에 네네. 단호박을 먹으려면 하루에 단호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대놓고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정말 삼시세끼 그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에 해당하는 단호박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백질 재료 곁들여서 드시고 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류, 신선한 과일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하고 단호박을 같이 잘 볶아서 드시는 요리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단호박 자체가 조리하기 전에는 꽤 단
간단한 과육이거든요.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내면 고기의 단맛도 좀 살짝 배이면서 단호박의 단맛도 좀 급대화가 되기도 하고요.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죠. 요리 비결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요리의 비결은 또 제가 이런 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책인가요? 최고의 당뇨밥상. 최고의 당뇨밥상은 나온 지가 벌써 꽤 몇 년 된 책이에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준비할 때 나왔던 요리를 보니까 오리 단호박 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 자체가 또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근본인데, 단호박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랑 홍고추 같은 것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낸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산도 먹을 수 있고,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섬유소, 천연당의 달큰한 맛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요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네. 책이 베스트셀러에 맞습니다. 이 이거 찾는 당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고의 당뇨밥상은 아주 저에게는 이 첫째 같은 책이죠.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최고의 당뇨밥상 혹은 당뇨 식단, 당뇨 밥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호박은 사실 저온 저장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좋아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철에 먹는 단호박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첨가물 내가 추가적으로 넣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양만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좋다 그랬죠? 단호박이? 베타카로틴. 맞아요. 아,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뚜렷한 주황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즐기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설탕 추가만 안 하신다면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